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양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각 당 총선 준비 상황,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성남 분당 갑이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 실태를 조명한 다큐 가사노동 해방일지 어머니의 된장국을 제작했는데요. 취재를 맡았던 KBS 김지선 기자, 뉴진수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다음 주면 30일 앞으로 꼭 다가오고요.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경기도 양평 지역을 방문해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 성남을 방문했는데 어제와 오늘 현장 목소리 이어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재판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일부러 맞추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법화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을 바꾸려는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남 시민들께서 상징적으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각각의 장소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적인 측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두 대변인님의 입장을 잠깐 들어볼게요. 우선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질문지에 이 대표 재판 관련 내용을 아픈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내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곳을 공략해야 되는데 네.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성남시를 찾은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성남에서 굉장히 그 분당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선거구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지사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만큼 성남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남을 주요 일정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방문했던 곳이 천안과 청주 이런 중원을 공략했다면 그다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승부처가 결국에는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일대가 될 텐데 그 상징적인 장소로 성남을 택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고속도로가 있어요. 다 수년간 논의가 되다가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바꿨는지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종점 주변에 대통령 부인의 처가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이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처가 일가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면 했을 텐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압수수색에 뭐 소환 조사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책사업 1조 7천억 원짜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째 공전하고 7개월째 공전하고 있어요. 양평 국민들, 경기 도민들, 서울 시민들 다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당이 국회에서 국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국정조사. 예. 예전 같으면은 그 대통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검찰 수사 벌써 들어갔을 거고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네. 수사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는 밝혀져야죠. 총선 이후에도 밝혀져야 되고 네.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성남 부분은 참 좀 아쉬운 게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2년간 탈탈 털었고 수백 회 압수수색이 있었고 6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누구처럼 소환 조사가 한 번 없지 않았어요. 그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에서 기소되고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집권당 대표라면은 성남 가서 내가 우리 당이 이기면 성남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 얘기를 해야지 가서도 재판 얘기하는 게 그 성남 그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글쎄요 표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를 짧게 들어봤고요. 공천 과정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 예.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 공천 활동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현역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인 열망을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시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공관위 설명대로 민주당이 현역 교체를 통해서 혁신을 잘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황골 탈퇴 과정에서 진통이 있죠. 당연히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뭐 컷오프가 되거나 경선에서 지거나 하면 뭐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갈수록 많은 언론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뭐 조용한 공천이라는 게 초반이었는데 지금 뭐 조용하지도 않지만 현역 불패, 중진 불패, 돌려막기, 방탄 불패, 뭐 공천 이런 얘기인데 정치 신인들에 대한 아쉬움도 예, 있고요. 그런 거 네네. 있죠. 근데 이 뭐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 경선 지역의 현역 저희들이 이제 교체율이 예. 현역이 이제 낙선을 한 거죠. 낙천이 된 건데 경선에 져가지고 한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선한 지역에서 예. 이게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3선 이상 의원들이 저희 36분인데 네. 무려 14명이 지금 이번에 공천을 못 받거나 불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저희들 1년 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예. 특별단계 룰에 따라서 경선은 국민 50% 당원 50%의 경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다수의 뭐 이렇게 일부 언론들이 뭐 이렇게 잡음이 더 큰 거 아니냐 했지만 이런 과정들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 벌어지고 새순이 돋기 위해서는 떡잎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4월 10일 날 평가를 해 주실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또 뭐 공천 과정에서 이런 진통들은 네. 늘상 있었던 것이지만은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런 평도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2008년 18대 총선 이후에 보니까 1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남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한 200 몇 군데 다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이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요, 정광 대변인님. 네.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역시 뭐 호남은 우리 국민의힘이 예. 계속해서 구의 애정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까지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0.73%포인트 차이라는 기적적인 대선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죠.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미 있는 의석수를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순남
순천, 곡성 이런 데서 선전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그게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박은식 비대위원도 용감하게 호남 대안 포럼 운영하고 호남 내에서의 보수의 가치를 높여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당선권에 가까운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상 뭐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동행 의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구는 뭐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 지역을 자신의 준 지역구로 선정해서 다양한 노력들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호남에 계신 분들도 마음의 문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선전이라는 평가가 예를 들어서 득표율 몇 %다 아니면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걸 통해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저희가 대거 등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노력들을 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각 당의 선대위는 언제 꾸려지나 궁금한데요.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다음 주 뭐 초쯤 되나요? 어떻게 꾸려지나요? 그걸 목표로 당 지도부가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과 이제 우리 당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선대위원장 후보군 막 이름 나오는 분들 계시니까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분이 맞는 게 좋겠다 싶으세요?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쭉 열거하실 때 우리 국민들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뭐래도 저는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 선거라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2년간 국정 운영을 잘 하셨고 또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지지를 더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두가 퇴행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아주 매섭게 회초리를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우리 당 밖에 계시는 우리 당 출신들이 됐던 안에 계시는 분 모두가 힘을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해찬 전 대표님이나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도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다들 사정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선대위에 모두 합류하고 큰 힘을 보태주실 걸 보고 있습니다. 5138님 대변인들이 나오셔서 그런지 다들 말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 혹시 대변인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 되면 참 좋겠다는 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당도 뭐 민주당이 다음 주 초에 뭐 구성이 될지 뭐 물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도 다음 주 한 중후반 정도면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통합 문제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비명 진영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통합선대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겸해서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것과 이 맥이 닿아 있는데 우리가 호남에서 사실 의미 있는 의석이나 득표율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남 출신으로 뭐 과거에 굉장히 명총리로 이름이 높았던 김황식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아주면 어떨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만 아직 가장 유력한 선대위원장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622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 안중에도 없이 서로 싸우는 여야 총선 이후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기대합니다라는 바람도 주셨고요. 양당 모두요. 지금 비례대표 후보 공천 국면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공천에 신청할지도 관심이고 또 국민의 미래가 호남 출신 인사의 당선권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공천 신청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정광 대변인? 네, 맞습니다. 우리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원래는 지역구 출마를 강하게 좀 요청드렸었죠. 그런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고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러나 그 후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걸었던 기치는 우리 당이 굉장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비례대표로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출신 인사의 당선권 배치는 지난 선거에서도 지금 비율이 25%인지 20%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4명, 5명 중에 1명은 네. 꼭 당선권에 호남권 인사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나와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비례대표에서라도 반드시 그 몫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도 실행에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도 지금 가령 뭐 TK 지역의 공략을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4명을 확정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호남 TK 지역 출신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 당의 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일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지난번 이제 선거제 협상 때 예. 우리 당에서 이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른바 이중 등록제 그게 석패율제입니다. 네네.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호남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영남이 서로 상당히 힘든 지역 아니겠습니까? 불모지에 가까운데 거기에서 정말 출마해서 그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이 아쉽게 이제 그 낙선할 경우에 그분들을 이제 석패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으면 예. 그분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이 영남권 지역에 이미 많은 좋은 후보들을 그 자체적으로 경선 형식으로 네.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고 정말 그 지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구로는 쉽지 않은 분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그 지역 유권자들이 또 원하는 목소리를 중앙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수 있고 국회에서 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여야 모두 언제나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잘 지켜져서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래 대변인 지금 김행전 여가부 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의 공천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공천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어떤 왜 측면에서? 놀랐냐면 예, 예. 왜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 후보자. 미래의 네. 후보자죠. 네. 후보자가 왜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을까? 또 신청을 했다면 어느 정도 당의 지도부라든가 공천관리위원들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 이게 뭐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래요?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미래 비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네네. 이제 온라인 통해서 많이 나왔을 때 제가 댓글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론의 투사판이잖아요. 네네. 살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우리 이기는 공천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당선 가능한 범위 안에 배치한다면 예. 이게 우리가 많은 그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대안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예, 예. 그 까다로운 공천 심사 과정을 김행전 후보자가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부와의 아주 밀접한 교감이 있는 신청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저는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도부나 아니면 공천을 담당하는 분들과 일정 부분 교감이 이루어진 분들은 우리가 인재 영입했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청년 몫으로 인재 영입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재 영입했던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방안들이 예.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김행전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이 21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례 후보로 확정된 부분 그리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에 21대 총선 때도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인사들이 포함돼서 일각에서는 뭐 재탕 비례대표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우리 당에 계신 예. 분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우리 그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네네. 통합형 비례정당의 플랫폼이죠.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본인이 다시 비례대표로 다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었고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박창진 전 사무장 같은 경우 그렇고 근데 정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우리 당에서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게 우리 당의 가치와 예. 철학을 반영하는데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봅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존중을 하고요. 네네네. 특히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김행 전 후보자 때 청문회 때도 얼마나 활약이 대단했습니까? 김행 전 후보자 이제 정대변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추가로 뭐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주식 파킹권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컸었잖아요. 예. 청문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른 데 가버려서 주랭랑이라는 표현까지 듣고 했는데 저는 뭐 참 상당히 부적절한 신청이라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용해인 의원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지요. 그런 거 보면은 의정활동 능력도 뛰어나고 네. 그래서 그 새진보연합 자체에서 선정한 거니까 또 우리 유권자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체 비례 후보를 냈을 때 예. 거기도 또 평가하시고 표를 주고 하는 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1788님 어제 후보자들이 명함을 주면서 90도로 인사하더군요. 평소엔 보기 힘들던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찾아오시느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오늘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황운하 의원의 조국혁신당 합류 두 분 평가를 같이 들어볼게요. 정광대 대변인.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창당 대회를 하고 예.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될 때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형이 확정된 지금 2심까지 실형이 됐잖아요.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네네. 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실형이 확정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창당하려고 하는 정당에 많은 지지를 보이는 것이 우리 기존 정당이 못해서인가 아니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덤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저도 뭐 사실 오래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자기가 등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상의하겠다. 예. 여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모습인가라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제 당 대표죠. 조국혁신당 당 대표도 이 비례대표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공천 심사를 할 텐데 설마 황운하 의원을 다시 비례대표로 줘서 표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한민수 대변인. 우리 정 대변인이 너무 예. 궁금해하니까 왜 조국혁신당이 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해하니까.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약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보다 더 선명한 지지자들이 지지한다 있지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형을 받은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 정말 저 정도 나올 때는 저는 많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 현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의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 공정해?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 타겟팅이 분명하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은 타겟도 분명하고 가치도 분명하고 슬로건도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입니다. 그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지금 정권의 검찰이 너무 편향적으로 수사를 한다. 네. 너무 편향적으로 기소한다.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좀 압니다마는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경찰에 있을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뭐 계속적으로 소신을 갖고 주창해온 분이죠. 네네.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뭐 간단한 얘기 미리 사전에 들은 건 없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이
같이 이 철학에 동조하기 때문에 간 건데 그 이후에 뭐 이분이 조국혁신당의 뭐 비례대표로 나갈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이후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요. 잠실철교부터 많이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금요일보다 심합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26km 구간으로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다시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과 수리터널 일대 각각 3km 구간씩 막히고요. 좀 더 지나 시흥휴게소 5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고양분기점에서 노고 1터널까지 9km 구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9km가량 어렵고요. 남사 진위에서 오산, 또 기흥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양재나들목 지나서 2차로에서 사고 나서 부근 더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한남 나들목까지도 아주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분당 북부 지역과 또 판교 신도시가 자리한 성남 분당 갑 선거구가 오는 총선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또 민주당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두 거물급 후보에 대해서 더해서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까지 가세했는데요. 오늘은 성남 분당 갑 현역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별양님이 벌써 문자를 주시네요. 안철수 의원 오늘 개소식 하셨더라고요 하시는데 오늘 뭐 개소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수석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성남 일대를 쭉 도셨는데 일단 뭐 분위기 어떠셨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사실 분당이 갑을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눠져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인위적인 거고 사실은 생활권은 하나죠. 네네. 그리고 또 공통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 어떻게 하면 재개발할 건가. 네. 그런 면에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러셨군요. 자, 우선은 분당 갑 출마 포부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선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온 게 1년 반 정도 됩니다. 1년 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만 예. 물론 농담입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6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겨우 뭐 1년 반이나 2년 동안 할 수 있는 공약은 제한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6년 공약을 걸고 제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나갔었고요. 예.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2년만 하고 그냥 버릴 사람을 그렇게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장기적인 공약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보겠다라는 말씀도 들리고요. 사실 그동안 성남 분당 갑이 보수의 텃밭으로 꼽혀왔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 갑의 민심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분당갑은 뭐 어떤 분들은 보수의 성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사실 바로
그 거의 직전에 20대 민주당 의원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바로 21대 초반에 거의 0.7% 차이로 겨우 우리 당 의원이 이긴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정말 그래서 보면 보수다 진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 예. 그러니까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대안을 내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분당과 판교 주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진 민생 중심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구 현역이시다 보니까 비교적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다녀보시면 체감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구 감독분들이 네. 그 말씀을 하세요. 우승은 어제 내린 눈이다. 어제 내린 눈이다. 무슨 예.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네. 옛날에 유리한 지역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과연 이 후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건 이제 분당갑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종의 험지라고 불리는 예.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 나와 있는 그런 후보들도 네. 너무 험지라고 해서 겁을 먹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승은 어제 내린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이분들이 뭘 바라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수도권 전체 판세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필요하다면 뭐 서울, 경기, 인천을 나눠서 전망해 보셔도 좋고요. 그 전반적으로 네,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저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양쪽 당의 공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쉬운 숙제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 풀고 나머지 좀 복잡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가, 즉 잘 설득하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 잘 조종하는 그런 정당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공천 작업 이제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공천이 좀 막바지로 가면서 현역 의원분들이 일부 좀 탈락을 하시면서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그 같이 유세를 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전반적인 공천 관리 그리고 당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당을 잘 이끌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저랑 예전에 잘 알던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 네네. 처음에 단수 공천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경선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또 단수 공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뭐 어떤 시스템 공천 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명 행사 시스템 공천. 그럼 번복에 있는 과정 상대당을 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거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친명 횡재, 네. 비명 횡사.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가 않죠. 사실 좋은 그런 의정 활동을 잘하는 의원들이 예.
여기 국회에 입성을 해야지 국민의 삶이 좋아질 텐데 네네. 무조건 친명은 봐주고 비명은 아웃시키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당을 창당을 하고 예. 거기에서 또 비례대표를 내고 같이 협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 진보당의 늪이 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네. 이 진보당이라는 게 원래는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정말 없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당이 다시 또 국회 내로 진입한다는 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과거에 해산 명령을 받았었던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만이 네. 민주당은 미래가 있는 것이지 자칫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여당의 지금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 여기가 좀 격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과정은 다소 시끄러웠지만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에 표를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철학이 있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결과는 하늘에서 주신다. 진인사 대천명.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네. 어떨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져야 된다. 오히려 자기가 잘해서 이 모든 성공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건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독점하기보다는 성공했을 때 독점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고민하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제3지대 행보도 있는데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뭐 포함한 제3지대 신당은 이번 총선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3당을 예. 거의 10년 했죠. 예. 저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3당을 가장 오래 했던 겁니다. 예. 근데 3당을 제가 했던 이유가 쉬워서 3당 하겠습니까? 쉬우면은 큰 2당으로 가죠. 네네. 오히려 저는 저 나름대로 왜 국민들이 서울대 교수를 하던 저를 불렀을까?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운 길을 자청을 해서 예. 제 3당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론은 무엇이었었냐면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네. 3당이 존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예. 지금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네. 이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결국은 독일 보십시오. 독일 같으면 다당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다당제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사표가 제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뽑으면 그 비율대로 의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더라도 이 정당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덜 좋아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합니다. 제도가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네요. 그 중에서도 또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강 우리나라는 사표가 70%이고 30%의 그 저 유권자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의 의원이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같이
동료들을 많이 규합하고 예. 이 선거제도를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서 정말 사표가 없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제3지대에서 한두 분 정도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뭐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 미래에 대한 공약을 펼치겠다.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셨는데 예. 화성으로 떠나셨네요.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화성이 아시다시피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데 예. 또 여성 유권자가 절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치들을 보면 여성들의 지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서 버티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떨까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연대를 좀 강조하면서 열성 목표 밝혔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조국 신당이 우선은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과연 정당을 창당해도 되는 것인지 정당 대표가 돼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돼도 되는 것인지 예. 왜냐하면 아마도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걸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시도 자체가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오히려 자신이 반성을 하고 오히려 이러지 않을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뭐 설득을 한다든지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자기의 힘을 바치겠다. 예. 저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올바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열석이 목표다 몇 석이 목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조국혁신당이 탄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지역구 잠깐 얘기해 볼게요. 분당갑의 지금 상대 후보는 민주당의 이광재 전 사무총장 그리고 또 그 개혁신당의 우리 류호정 전 의원도 있는데 예. 우선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비교했을 때 나 안철수 본인이 지닌 강점 뭐라고 좀 자평하시겠어요? 우선은 저 같으면 예. 안랩 본사를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10년 이상의 연고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거기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판교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다가 저희 사옥을 지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광재 후보 같으면 좋은 그런 정치인이죠.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고 강원도에서 아직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강원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로 갔다가 종로에서 아마 나름대로 또 거기에 있는 현황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다시 또 분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실 일이 오히려 주민들께 예. 인사를 드리고 주민들과 친해지고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무엇인지 지역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도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건 참 그 지역의 대표로 나온 사람으로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예. 그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좀 붙어보자라는 제안도 했고요. 그러면서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빨리 정책 토론하고 싶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제안 혹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실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하자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예의가 아닙니다. 우선 주민들께 인사를 하고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선관위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 둘만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해야지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저 시도다 그런 발언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당 갑 현안 중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재건축을 또 꼽으셨던데 이걸 좀 보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재건축이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여기 그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여기 여러 가지 저 결정권자들과 많이 만나서 네. 결국은 통과를 작년에 시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네. 우선은 선도지구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선도지구라는 거는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부터 재건축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정해야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아파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분당 내에서는 그렇게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고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보통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 저는 저 시장님하고 말해서 10년 내에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10년 정도 해야지 그나마 애들 그 교육에 지장을 초래를 덜 할 수가 있지. 예. 15년이면 이건 뭐 대학생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들어왔는데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장상균 님이 안철수 의원님 최근 의료 시스템 개편 그리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여당 중진이지만 의사 출신이기도 하기 예. 때문에 질문 나온 것 같은데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이거는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의대 정원 자체는 찬성하는 예,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단계적 증원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즉 먼저 의사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자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전공의분들요. 그리고 그 정부도 이런 뭐 단계적인 증원안을 가지고 그 의사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중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뭐 저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면 10년 후에는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저 의료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죠. 네. 첫 번째로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저 지금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네.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제대로 높여야 되고 의료 수가를요.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줄여줘야 됩니다. 선의로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 과학자들을 늘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그리고 저 치료하는 약도 만들고 예. 이런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의료입니다. 예. 지방의료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돈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예산도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사 숫자가 몇 명인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1,213명이 부족하다. 네.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0명 증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순서를 달리하는 게 좋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총선에서 이번에 승리하시면 4선 의원이 되시는데 4선 의원 안철수로서의 향후 포부도 마지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 지역구 의원이니까 예. 분당 판교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와 지금 분당 판교의 다른 점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네. 미국은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버클리 대학이 있고 나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영재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지금 협력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연구소 쪽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카이스트는 대학이니까요. 연구소 쪽은 키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거든요. 예. 홍릉에 있습니다만 네네. 서울 홍릉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첨단 과학 기술 개발하는 500명 정도를 모시고 올 겁니다. 그래서 판교 분원을 키스트 판교 분원을 여기에 차리겠다. 네네. 그렇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더 영속하고 더 이제 많은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사선 의원이 만약 되신다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향후에 어떤 당권이랄지 그 이후에 어떤 대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도전도 배제하진 않고 계신가 궁금해요. 우선 당선돼야죠. 그거는 그때 가서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모든 것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저만 당선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저는 경남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김태호 의원 저랑 팔공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병수 의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런 중진 의원분들과 서로 교류하고 도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인연을 맺은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하영이는 외삼촌이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2년 전 대장암을 앓던 엄마는 미혼인 외삼촌에게 새 아이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조카 셋을 양육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활. 한창 커야 할 나이지만 매끼 빈약한 밥상과 열악하고 낡은 환경은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요. 하지만 속 깊은 하영이는 삼촌의 희생을 알기에 투정 한번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12살 소녀. 하영이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워진 데다가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따뜻한 옷차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하늘은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서울 10도
속도 등 전국 대부분 두 자릿수로 낮 기온이 올라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시작한 서울 낮 최고 기온도 6.5도에 그쳤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 3도 더 낮아져 더 추워지겠고요. 파주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세종시도 영하 4도에 그치겠고요. 강릉, 광주, 대구 영하 2도, 부산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7도에 머물고 세종, 대전, 제주 8도, 광주, 대구 9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바람이 강하고 내일까지 먼바다 위주로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래도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겠고요. 모레까지 또 수도권과 충청, 경상권 중심으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 산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4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에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민생 경제는 외면한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8일째를 맞아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간호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의과대학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 또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남녀차별 철폐와 또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KBS 시사기획창에서 가사 노동시간 남녀 격차 부분을 주로 들여다본 KBS 김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제목이요. 어머니의 된장국이었고요.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 어머니의 된장국 왜 귀에 좀 익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앵커도 아시는 네. 그룹인가요? 네, 다이내믹 듀오. 다듀, 그죠? 네, 맞죠? 네. 네, 네. 그 제목이
어머니 된장국인데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2008년에 발표가 됐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고 네네. 굉장히 신나는 곡이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라디오에서 가다가 듣는데 네. 이 가사를 보면 내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된장국이 생각이 난다. 우리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 된장국이 필요하다라고 네. 되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가사 노동으로도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된장국은 누구나 칭송하고 또 한국인의 어머니들이 해왔던 가사 노동을 생각하면 좀 대표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사노동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 된장국을 그 노래 제목에서 따왔고요. 네. 부제는 가사노동 해방일지라고 그러게요. 넣었습니다. 저도 뭐 가끔씩 집에 내려가면 그렇게 냉이를 넣고 된장국을 해주시는데 네. 생각이 납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게요. 해도 좀 끝도 없고 뭔가 좀 필요한데 티도 잘 안 나고 당연한가 싶지만 막상 해보면 또 중노동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림자 노동이라고 또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반 일리치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가 처음 가사노동은 그림자 노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 노동이고 네. 돈을 받지 않는 공짜 노동이다. 아.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 그림자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입고 온 옷도 그렇고 네. 우리가 퇴근 이후에 쉴 수 있는 뭐 정돈된 집 그리고 따뜻한 식사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 이분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사노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다음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임금 노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없이는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한데 네. 그런데도 참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로 여성들이 하는 공짜 노동, 예. 허드렛 일 이런 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 방송에서 보니까요. 가사노동을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들여다보셨던데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가사노동이 굳어진 게 뭐 언제부터였는가 또 왜 그랬는가 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 굉장히 힘들다. 아침에 뭐 등원 전쟁하는 모습, 예. 그다음에 직장 끝난 다음에 막 달려가는 모습 이런 거는 단편적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렇죠.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 시초가 어디였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재밌는 차관이네요. 예, 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네. 라고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 자급자족하던 그 시절에는 농업사회를 생각해 보면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만들고 옷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로 남성들이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임금 노동자가 됐고 그 뒤로 이제 집안에 남겨진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다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예.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다 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노동은 GDP에도 잡히지가 않고요. 임금을 받지 않는 공짜 노동으로 존재를 해왔다. 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임금 노동, 하나는 가사 노동인데 하나는 돈을 벌고 하나는 돈을 벌지 않는 허드렛 일 취급을 받아왔던 거죠. 참 이제 하나 떠오르는 게요. 지금은 결혼했지만은 제 지인이 결혼 전에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결혼하면 집안일 많이 도울게 이랬다가 네. 돕는다고 이래서 엄청 굉장히 싸웠다고요. 민감한 단어죠. 예, 근데 네. 실제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새롭진 않은 거죠. 맞습니다. 예.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했던 자료가 가장 최근 나온 자료이고 네. 올해 이제 새로 실시가 됩니다. 네. 2019년 자료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그 가사노동 시간이 더 길었고요. 3배요. 네. 맞벌이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3배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 통계에는 다 담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라는 게 저희 다큐의 주제였습니다. 이게 허점이라는 게요. 뭐 수치가 잘못 집계됐다는 건지 아니면 뭐 집계 항목에 뭐가 좀 빠져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획 노동이라는 게 잡히지 않는 허점이 있는 건데요. 기획 노동이요? 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그런데 회사에서 기획 부서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획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네네. 그러니까 뭔가 브레인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족 생활에서도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이나 뭐 가족 구성원 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기획하고 구상하고 계획을 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뭐 가령 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순서를 할 건지 예. 아니면 뭐 돈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네. 그랬을 때 좀 누가 가서 노동력을 더할 건지 그럼 너는 무슨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쭉. 맞습니다. 예. 네네.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이 기획 노동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당장에 뭐 기저귀나 아이의 식재료가 떨어졌다든지 성장기에 맞춰서 옷을 맞춰서 사야 되는데 예. 발 사이즈, 뭐 속옷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임금 노동자들도 그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출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예. 이 기획 노동이 필수적인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언뜻 들었을 때 기획 노동이라는 게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가사 노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획 노동이 왜 정부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을까요? 네,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는 하루 24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정부의 조사 있죠. 네네. 그러니까 가사노동 시간만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마트에 가서 2시간 동안 장을 보고 돌아왔다고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 모두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2시간씩 각각 가사노동 시간을 한 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 뭘 사야 되는지 재고를 파악하고 아이가 있다면 예. 아이의 옷 맞는 사이즈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요새 어떤 걸 사야지 좋은지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옷장도 들여다보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이런 준비와 계획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통계에는 남녀 모두가 2시간 장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네. 행동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시간은 되게 외부 용역에는 맡길 수 없는 가사 도우미에게는 맡길 수 없는 아주 예. 중요한 시간인데 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의 공식 가사노동 시간에는 집계가 안 되고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사 방식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예. 이 조사는 이 조사 시점에서 최근 며칠간 만약에 오늘 조사한다고 하면 네. 뭐 어제 하고 오늘 동안 있었던 일을 24시간 단위로 10분 단위로 쓰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하루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라고 하죠. 네. 명절, 뭐 김장, 계절별로 옷장 정리 같이. 뭐 큰 행사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오는 길에 양파 2개만 사와 했을 때 사오는 그 행위는 뭐 잡힐 수 있겠지만 네. 이 사람이 양파 2개라는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왜 2개였을까? 이제 뭐 이걸 잘라서 소분하고 맞습니다. 뭘 하고 예. 뭘 하고 이런 기획 단계. 네. 그리고 이 조사하는 것도 요즘 같은 처리겠죠.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때 이제 밀린 이런 빨래들 어떻게 처리하고 두꺼운 외투들을 뭐 세탁소에 맡길 건지 말 건지 둘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뭐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번에 그 조사한 게 시사기획청에서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야심차게 했네요. 예. 네. 사실 정책이 제대로 나오려면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건 참 기본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한 연구를 한 5년 전에 했던 곳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었거든요. 예. 이곳에 자문을 받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50세 미만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0세 미만으로 저희가 규정을 한 이유는 가사노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좀 고려해서 50세 미만 기혼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네네. 통계청에서 지금도 한 조사하고 있는 가사노동 항목이 한 46개 정도가 됩니다. 예. 여기에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노동 그리고 관계적 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걸 다 합해서 31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네네. 총 77개 항목이었는데 예. 항목별로 최근 며칠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그 시기까지 보기 위해서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뭐 1년에 4번이면 4번, 예. 뭐 3번, 2번 할 때 한 번에 할 때마다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만은 항목도 46개로 아주 세분화했고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밀도로 일하는지까지
촘촘하게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77개 항목으로 예. 저희가 넓혔고요. 네네. 결과는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남녀 격차는 3배였습니다. 3배. 네, 예. 주목할 부분은 이제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남녀 격차가 좀 달라졌는데요. 네. 통계청에서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항목, 그러니까 실행 노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항목에서 남녀 격차는 2.9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 측정하지 않고 있는 기획 노동 분야에서 남녀 격차는 3.4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가사 노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획 노동을 빼고 조사하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획 노동의 남녀 격차는 이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쏠려 있는 주요한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네. 8764님, 안녕하세요. 방금 방송 듣고 된장국을 끓였는데 역시 된장국은 입맛을 배신하지 않는군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끓이시면서 저희 내용 들어보시면 저희 내용도 아마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남녀 격차 말씀하셨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얘기하자면 현실적으로 남성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아내가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론을 갖고 계신 분들 일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갖고 있는 사회 통념이나 인식이 그렇죠. 예. 근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4년부터 한 15년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익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이 이 논문을 쓰셨는데 네네. 결론은 아내의 소득 기여도와 아내의 가사 시간 사이에 있는 U자형 관계가 있다. U자형이요? 예, 알파벳 U자를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아내의 소득이 거의 없을 때 가사 시간이 가장 길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득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아내의 소득 기여분이 점점 많아질수록 가사 시간도 줄어들었다. 네네네. 그런데 아내의 소득이 남편과 비슷한 지점을 넘어서 남편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네. 그때부터 오히려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오, 그러니까 그래요? U자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추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금 왜 그럴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가사 노동 시간이 오히려 다시 는다? 왜 그런 거예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들어보셨죠? 예, 예. 이 선을 명확히 그어놓은 이 가부장제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젠더 규범, 그러니까 남성성을 좀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저 와이프보다는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와이프가 더 버는 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도 되겠니? 뭐 약간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젠더 규범을 벗어나는 일종의 일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일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아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네. 드라마 보면은 뭐 돈 많이 번다고 뭐 유세니 뭐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돈을 많이 벌수록 네.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쓰게 되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제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원은 슈퍼우먼이라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이 슈퍼우먼이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가부장제의 희생자들이다라고 싶었습니다. 이 슈퍼우먼이라고 멋있게 말 붙이면 안 되겠네요. 가부장제 희생자들. 네. 예전과 달리 그 맞벌이도 크게 늘었는데 가사노동은 그러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저희의 주제인 된장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집에서 가사노동 전담하면서 가족들이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된장국 끓이던 어머니 모습이 흔했지만 네. 이젠 정말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성이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남성 단독 생계 부양자 모델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고 네네. 실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네. 남성도 돈을 벌고 지금 이게 둘 다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예. 그래서 통계를 보면 맞벌이가 한 584만 가구 시대이고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은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나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 남성들이 가정의 영역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속도는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참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집에서 가상 노동도 더 맡고 있는 이런 거는 혹시 저출생 이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 싶네요. 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의 짐을 더 맡게 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네. 유급노동 시간에 더해서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짐을 그렇죠. 짊어지고 살게 네. 되는 거거든요. 저희 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 문항을 물어봤는데 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누가 돌봤느냐 맞벌이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내가 76%, 남편이 24%였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시간의 남녀 격차는 저희 조사에서 2.9배 정도 나왔고요. 네네. 한참 손이 많이 가는 10살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이 격차는 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진입을 했다가 네. 이제 밀려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경력 단절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그 곡선 얘기가 M자형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대졸 이후에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남성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용률이 확 올라갔다가 아이를 한참 키우는 그 시기가 되면 고용률이 떨어져서 예. 경력 단절이 그때 나오는 거죠. 네네. 아이를 다 키우고 난 조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는 네네. 이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경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숙련도도 떨어지게 돼서 단기 일자리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30 여성들은 네. 더더욱 결혼을 기피하거나 가족을 기피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쏠려 있다 비교적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 혹시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뉴스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예. 그 지표들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여성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 예. 그리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OECD에서 1위. 많이 들어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합계 출산율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OECD 꼴찌이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0.6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0.6몇까지 추락해서 또다시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가사 노동 남녀 격차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노동 시간이랄지 아니면 뭐 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당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을 다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대기업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좀 바뀌려면 사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변화의 신호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취재 과정에서 경북 칠곡에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 네. 할머니들도 뵙고 왔는데 그분들 이제 아이 키우는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참 재밌었습니다. 예. 그분들 아이 키울 때는 아빠가 아이를 안아도 어른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렇죠. 뭐 부엌에 들어가도 뭐 거기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던 곳이었을 테고요. 저 부엌은 알고 있었는데 예. 아이를 안으면 안 된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아야지 왜 아빠가 안냐 네, 하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정말 급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를 하거나 가사노동 하는 게 그게 자체가 어색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애를 아빠가 안고 있어도 난리가 나는 네. 뭐 그런 때도 있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게 남성들 탓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일, 예.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은 남성들에게도 사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역할로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네. 예. 그러니까 남성들도 사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가사노동이나 자녀를 키우는 이 돌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제도로 뒷받침하고 기존의 성 역할을 강요하는 이 문화도 좀 바꿔나갔어야 했는데 네. 좀 그런 게 부족했었죠. 저희가 만났던 인천 아빠 육아 천사단, 육아하는 아빠들의 자조 모임입니다. 네. 그분들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달라진 아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아이들 데려와서 육아하면서 아빠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그런 구분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네. 도울게 이랬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거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같이 일만큼 하는 거죠. 중요하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내가 힘든 걸 알고 그래서 설거지나 뭐 빨래, 청소, 아이 육아 같은 거를 아내와 최대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하셨습니다. 네. 0419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장하신데요.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태어나다 보니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결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
후회도 했답니다. 그때 미움이 끝나지 않더군요. 가부장적인 남편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뼈아픈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8764님. 방송 듣다 보니 80년도 직장 생활할 때 제 아이를 봐주시던 시부모님께서 놀러 가시게 되자 9개월짜리 아이를 업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지금 가사 노동을 주제로 만드셨던 어떤 다큐였지만은 결국은 일과 또 가정 이런 양립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네. 네네. 단순히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지금 달라진 사회에 맞게 다 같이 더 행복해지자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사회가 변한 만큼 가정 내에서도 그 변화의 속도를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였고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저출산 해법 지금 별별 정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 1억 준다, 뭘 해준다, 뭐 키울 때까지 어떻게 해준다,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평등이라는 게 없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재앙으로까지 꼽히는 이 출산율 문제는 결국 한 단계도 상승하거나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 KBS 김지선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으시면요. KBS 시사기획창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457회 어머니의 된장국 가사 노동 해방 일지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867님,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아침은 제가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뽀득뽀득하고 출근합니다. 가사노동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8144님,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 퇴근할 때 여성들을 위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장미꽃 한 송이만 들어가지 말고 한 송이 들어가시고 집에서 이런 기획노동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가 우리 여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휴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저귀는 뭐 필요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동 분기점에서 중랑교 사이 많이 밀리고요. 용비교 1차로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에는 원릉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 주춤하는데요. 노오지 분기점 2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 조금 전 해결됐습니다. 북진천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에는 서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세제 부근에서 진남터널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쭉 가서는 7원 분기점 북창원 방향 진입로가 지금 화물차 관련 사고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실 분이라면 이후 본선 이용해서 서마산 쪽으로 빠져나가셔야겠고요. 아니면 미리 7서에서 국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파로 7서 부근부터 5km가량 정체 극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 보는 힘을 기르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3.1절 특집 때문에 2주 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의대 증원 갈등의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내부 폭로 때문에 네. 또 다른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협 내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인데요. 블랙리스트요? 네, 오늘 이제 본인이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어떤 익명의 네티즌이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협이 사직을 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폭로를 했어요. 그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요. 네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집단 행동 불참 인원 명단의 작성 및 유포, 네. 그리고 사직서 제출 여론의 형성입니다. 좀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해야 하지만 네. 뭐 불참 전공인들을 압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블러 처리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나 혹은 뭐 의사 직업군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각인을 시켜야지 의사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 같은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구체적인 뭐 행동 지침까지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 네.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 하는 건지 의협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일단 의협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에요. 사실무근이요. 네, 해당 문건은 모두 허위라면서 이제 문건 작성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네. 밝혔는데요. 지금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의협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네네. 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에 그 의협 간부들을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일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의협이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배포를 했고 그리고 단체 행동 지지를 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식으로 네. 이 집단 사직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혐의가 좀 입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의협 측은 일단은 뭐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자발적인 포기 운동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한 집단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고발하겠다 하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나중에 뭐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언뜻 어떤 명단이 뭐 유포됐다 커뮤니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의료 현장을 지킨 일부 의사들의 명단이 네. 의사 커뮤니티에 유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명단에는 실명 일부도 있었고 전공이나 출신 학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명단이 담긴 게시글에 뭐 의사들을 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여러 개 달려서 좀 더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의사가 이걸 또 직장인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나는 파업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고 있다. 뭐 선후배들의 압박 때문에 좀 선뜻 복귀하기도 힘들고 네네. 사실 나는 면허 정지보다 이 동료들의 뭐 집단 따돌림, 눈초리 이런 게 더 무섭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실명 게시와 협박성 댓글에 대해서는 좀 엄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의협은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어요. 이제 논란이 된 이 리스트의 작성자가 만약에 의사다라고 하면은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 이런 대응을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파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뭐 선후배들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압박 또 그 과정에서 뭐 따돌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5일부터 면허 정지 통보를 시작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이 대상이 됐고요. 네네. 지금 면허 정지 그 사전 통지서를 받은 지 2주 내로 당사자 의견을 접수를 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법조계에 따르면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면허 정지가 나오는 거는 5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면은 이달 말에도 면허 정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를 예고를 했는데요.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면은 그 기간만큼 수련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병원으로 돌아가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한 1년 정도를 더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이외에 뭐 정부가 집단 행동을 주동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정부 우려계 공방 이제 뭐 법정 다툼까지 번질까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 의협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지난 1일, 3일에 의협 전형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과 12일에도 다른 간부들의 경찰 조사가 줄지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관련 소식인데요. 네. 뭐 피해액이 뭐 전 세계적으로 몇백억 달러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가 됐어요. 이제 몬테네그로라는 유럽 국가에 있었죠. 네. 이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는데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인도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는데 네. 권 씨가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권 씨가 검찰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송환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단계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송환을 해야 한다라는 예. 입장을 유지를 해왔고 계속 추진을 할 생각이고 또 몬테네그로 법무부도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행에 좀 무게를 더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내 송환은 이 권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겠죠? 네, 그래서 예. 외신도 좀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예.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은 권 씨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한국보다 미국의 형량이 훨씬 무겁고요. 네. 한국은 경제사범 형량이 최고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별 범죄형을 합산을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뭐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뭐 미국 사례들 보면 뭐 1000년형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뒤집힌 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네, 한국 법무부의 송환 요청이 미국 정부 공문보다 빨랐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정부 공문이 하루 빨리 오기는 했는데 여기 그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고 권 씨에 대한 임시구금 요청만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사흘 뒤에 온 한국 공문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뭔가 문서 자체는 미국에서 먼저 왔지만 먼저, 예. 네, 범죄인 인도 요청만 따지면 한국이 먼저 했다라는 거죠. 권 씨가 그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판결, 이 판결을 받은 배경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네, 이슈가 좀 돼서 네네.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권 씨는 테라루나 풍락 사태가 터지기 전이 2022년 4월에 출국을 해서 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동과 동유럽을 거쳐서 잠적을 했다가 몬테네그로로 넘어왔어요. 네네. 이때부터 한국, 미국, 싱가포르 3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됐는데요. 지난해 3월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거둔 중에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권 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 판결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복역 중이었는데 이번에 예. 또 다른 건과 관련해서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 그 권도형 씨와 함께 검거된 측근 한창준 씨. 네. 한 씨는 이미 국내에 송환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에 왔어요. 예. 이제 한창준 씨는 테라폼 랩스의 재무 책임자로 일을 했었고 차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차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데 테라폼 랩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테라루나 풍락 전에 코인들을 다 처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4,60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 씨가 국내로 돌아와서 좀 국내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한 씨의 송환으로 권도영 씨는 한국에 안 올 가능성이 낮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면서 또다시 상황이 좀 안개 속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내정됐던 이종섭 전 네. 국방부 장관의 출국이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오후에 네. 원래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지난 4일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호주 정부로부터 주재국 동의도 받았고 네. 외교관 여권까지 다 발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출국 금지 조처가 사실 내려졌었는데 네. 그게 드러난 거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게 수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그 출국 금지 사실이 나온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출국 금지가 됐다면 그 사유가 뭘까? 네,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혐의인데요. 네네. 네, 공수처에서 고발이 된 상태였어요. 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대에 이제 경찰 이첩을 미루는 그 과정의 좀 총책임자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전 장관은 이 혐의를 좀 강경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관련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에게 네. 당신이 출국 금지입니다라는 것을 굳이 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텐데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라고 저희 KBS에 처음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혀왔었고요. 관련 보도 이후에 법무부에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고 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출국하려 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또 향후에 공수처 수사에도 필요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받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법무부에서는 오전에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알고
없다고 밝혔고 공적 업무라는 것을 좀 고려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 직전에 뭐 출국 금지도 해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출국 금지 해제 사유로는 이제 별다른 조사 없이 사실 출국 금지가 좀 여러 번 연장이 되어 왔었고 네네. 그리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출국 전에 또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제를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보통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이 15일 이내 그리고 뭐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한 달 안에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온 편입니다. 제가 뭐 어떤 나라에 대사로 간다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도 이제 얘기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외교 결례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혹시 호주 측의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아직은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네,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는 뭐 호주는 한호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를 하며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호주 대사 부임 시기는 다시 조율을 하기로 했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사실 뭐 비판이 나왔어요. 뭐 그 외교 결례다라는 거 외에도 네.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해외 도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공수처에서는 일단 뭐 수사 절차를 계속할 예정이다. 뭐 그대로 할 거다. 이런 정도의 입장만 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K-팝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BBC에서 K-팝 산업의 악명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원인이 된 사건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올린 사과문입니다. 예. 카리나 씨가 얼마 전에 배우 이재욱 씨와의 연애를 인정을 했죠. 네네. 이것 때문에 팬들이 좀 분노를 표출을 하자 자필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BBC에서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한 겁니다. K-팝 산업에서 젊은 가수들이 굉장히 압박을 느낀다. 이런 기사를 냈고 인용을 해보자면은 뭐 한국의 팝스타들은 압박감이 크기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국내 언론에서도 주목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네. 팬들이 뭐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소속사 앞에 뭐 협박성 문구가 담긴 트럭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BBC 기사에서 이 사건들을 소개를 하면서 K-팝 산업이 이제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했습니다. 물론 뭐 해외 같은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해외는 뭐 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연예인들끼리 좀 만난다고 하면은 뭐 박수 쳐주기도 하고 뭐 서프라이즈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열애 인정 이후에 좀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군요. 이게 무슨 트럭 시위까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트럭에 이제 전광판을 두고 거기 예. 문구를 이제 적어서 네. 소속사 앞에 보내는 건데요. 네. 그 문구를 좀 살펴보면 팬이 주는 사랑이 부족하냐, 왜 팬을 배신을 했나,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뭐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문구를 적고 트럭 시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팬이 주는 사랑이 부족하느냐? 네. 왜 배신하느냐? 네, 사실 뭐 서구권에서도 네. 놀랍지만 뭐 아이돌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뭐 한국 분들도 좀 놀랄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BC가 이런 문화를 비판을 하면서 사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짚었는데요. 뭐 10년 전만 해도 소속사에서 뭐 가수들에게 연애 금지, 뭐 그런 게 휴대전화 있었죠. 금지, 네, 네.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렇게 뭐 대놓고 금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압박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소속사가 뭐 스타의 좀 사생활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팬들의 욕망을 좀 제어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스타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런 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표순일님 연애도 자유롭게 못하다니 가혹하네요 하시고요. 네. 반면에 김종무님께서는 팬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경솔해서 미안하다는 입장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네. K-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계로 영향력을 좀 많이 펼쳐 나가면서 그 산업 구조 또 이런 문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좀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뭐 이런 유사한 비판도 더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분들은 좀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까운 소식도 왕왕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최근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사실 K-팝 산업에서 스타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그중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친밀성 노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밀성 노동. 네, 이제 아이돌 산업에서 뭐 춤, 노래, 무대뿐만 아니라 팬과의 친밀성도 판매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 연애 감정을 충족시켜 주거나 네. 뭐 혹은 뭐 자주 연락을 하거나 네. 뭐 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걸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이돌들이 좀 과도한 요구를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사생활이 좀 침해당한다거나.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C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일에 있어서 소속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네. 좀 소비자들인 팬들의 좀 자성과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산뜻하게 머리를 새로 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600만을 돌파한 영화죠. 아, 네, 파묘요? 맞습니다. 아, 파묘. 600만 관객 돌파해서 뭐 주말 사이에 뭐 700만도 넘을 것 같다 전망도 네. 있던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네, 사실 무서운 거 잘 못 보는데 예. 꾹 참고 가서 봤습니다. 아, 저는 꼭 참기도 싫어서 너무 무섭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저는 그래서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 얘기를 나눠보면서 네. 결정을 해보죠. 하여튼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렇게 스포는 하지 않는 이야기로 네. 좀 해볼까 하고 일단 이런 내용적인 측면 빼고 평하자면 영화 네. 어땠습니까?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한 그런 영화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오락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몸이 아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조금 네. 겁은 나요. 옆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네. 중간중간에 팝콘 들고 있는 통을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더 못 보잖아요. 네. 그만 말하세요. 자, 딴 얘기 해봅시다. 파묘는 공포 영화가 아니다, 오컬트 영화다 네. 그러는데 사실 그 두 영역이 뭐가 조금 다른가 혹은 뭐 교집합은 뭔가 네. 궁금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공포 영화가 훨씬 더 큰 장르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오컬트 영화가 속해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엄밀히 근데 구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컬트 같은 경우에는 공포는 귀신 영화 네. 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그렇죠. 네, 근데 오컬트 같은 경우에는 오컬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그 신비롭다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숨은 신비스러운 불가해한 뭐 초자연적인 이런 뜻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작품들을 또 오컬트 영화, 오컬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랄까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 오컬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마술, 마법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로는 뭐 샤머니즘, 네네네. 전보고 뭐 주술, 그쵸. 뭐 무속 신앙,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뭐 전문적으로 좀 다뤄보려는 노력이 들어간 영화들을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이 파묘가 그 최초의 오컬트 영화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 네, 네네. 최초의 영화는 아니고요. 예. 사실 그 뭐 고전 영화들 중에서 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 파묘나 오컬트 장르의 이제 원류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81년작인 네. 깊은 밤 갑자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깊은 밤 갑자기. 네, 근데 이게 한국의 고전 공포 영화 하면 생각나는 그 처녀 귀신이라던가 뭐 구미호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네, 저는 홍콩 할매 귀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안 합니다. 네.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오컬트 영화의 시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 그 남편이 어느 날 19살 어린 소녀를 식모로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아내가 식모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실 뒤틀린 토착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모 미옥이라는 인물의 어머니가 무당이거든요. 근데 이 미옥의 어머니가 남긴 목
목각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끼칩니다. 이 목각 인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한시도 떼어놓지 않는 이 오컬트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영화예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겁이 나는데. 근데 오컬트 영화가 이게 원래 좀 인기가 많은 장르인지 아니면은 마니아층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화제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팬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영화적으로는 그런 장르적으로는 좀 어려운 장르긴 한데 네네. 분명히 수요는 있죠. 수요는 그리고 있고요. 오컬트와 오컬티즘에 대한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죠. 네, 김종무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KBS ETV에서 했었던 전설의 고향은 대표적인 오컬트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공포에 가까운, 그죠? 네, 하지만 오컬트적인 요소가 요소도 분명히 있고. 있죠. 네. 저는 그 덕대꼬리인가요? 뭐 네 다리나 그거 진짜. 근데 정말 무서웠죠. 너무 네, 무서웠어요. 네, 네. 자, 근데 그 서양의 오컬트 뭐 영화가 뭐 본류인가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컬트라는 장르에 왜 이렇게 지금 꽂히고 많이들 보고 화제가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의 대표적인 이유는 예.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신비로움이요? 네,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신비로움이고 그리고 뭔가 의문스러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늘 갖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나는 분명히 과학적이라고 증명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착 신앙들에 주목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이런 거의 본질이 아닐지. 그럼 오컬트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과 서양의 네. 어떤 장르 차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예, 부분인데요. 철학의 차이에서부터 사실 좀 기인하는 선악 을 이제 차이를 둬요. 네네. 거기에서. 네. 그래서 서양의 악과 악마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저기 저편 어딘가로 추방할 수 있는 절대적 신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제를 통해서 제거가 돼요. 그 악마나 악령이. 예. 근데 반면에 동양은 한과 원혼이라는 주제가 또 있죠. 그래서 그 언어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예. 절대적 악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악이 된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원인으로서 원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그 귀신을 없애면 뭐 해결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서양은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우리는 원혼을 풀어주지 않으면 네. 이것은 계속될 것이야. 네. 무서워. 개인적으로는 예. 좀 더 인간적인 그 생애에 좀 더 집중한 게 동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눈 크게 뜨지 마세요. 계속 물었더니 김은희님 저는 파묘 전혀 안 무서웠는데 긴장감 있고 볼만했습니다. 검은 사제들도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네. 파묘가 흥행하면서 K 오컬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은 사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파묘가 흥행을 하면서 이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과 사바가 다시 보기 열풍이 불고 있고요. 사바하, 네네. 혹시 사바는 보셨나요? 사바 봤습니다. 검은 사제를 봤습니다. 그러면 둘다 파묘도 봤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좀 내볼게요. 이렇게 지난 영화들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워낙에 이제 또 장재현 감독 자체가 이 한국 오컬트를 계승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장재현 때문에 감독님. 네네네. 그래서 이 감독의 특성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영화관을 찾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다른 장르에서도 좀 오컬트 붐이 일고 있는데 출판계에서는 이 영화 파묘와 함께 읽기 좋은 책 네, 그리고 파묘를 재밌게 봤다면 우리가 볼만한 책 하면서 이제 추천 리스트를 뽑아서 홍보를 하고 있죠. 2775님 저는 파묘를 혼자 봤는데 남편이랑 볼 걸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옆에 남편의 따뜻한 손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했어요. 집에 와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니에요. 무서우면은 따뜻한 손도 깜짝 놀래요. 자, 이 장재현 감독 오컬트물의 진심인 감독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인터뷰에서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재현 감독한테 귀신은 존재하냐고 이제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진 나도 못 봤다. 근데 나쁜 귀신이든 좋은 귀신이든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신은 인간을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사람이 죽고 무기질로 사라져버리는 건 너무 슬프지 않냐. 네, 그래서 이 장재현 감독이 이 오컬트 영화에 더 전 천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인간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작품 떠오르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곡성. 네.
두 작품은 좀 비교가 될까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영화인데요. 오컬트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묶일 수 있지만 곡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령이라는 존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면서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저 아이를 저렇게 악령의 늪으로 빠뜨리게 한 범인이 누구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의문스러움이 그 신비로움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 파묘 같은 경우에는 범인 말 그대로 이제 범인을 추측하는 거가 핵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드러나요. 네네,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주제의식도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곡성이 주제의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파묘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범인을 특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원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K 오컬트 열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작품의 어떤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영화 감독이죠. 한재린 감독이 또 소설 퇴마록을 영상화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퇴마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소설인데, 그래서 그 오컬트의 정말 원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정말 큰 소설인데 이 소설을 또 영상화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컬트 같은 것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콘텐츠에서 장르물의 어떤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그 넷플릭스의 등장이 굉장히 큰 요인이기도 해요. 네, 이 넷플릭스라는 매체 자체가 이 OTT 플랫폼이 장르물들을 많이 이제 취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넷플릭스를 딱 켜면 기대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션, 호러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로맨스물을 보기 위해서 찾는다기보다는 이런 독특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진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장르물도 우리 콘텐츠에서 그러면 넷플릭스나 이제 OTT들을 겨냥해서 좀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OTT를 위한 이제 작품들이 좀 많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르물들이 저절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장르물 열풍이 우리 콘텐츠만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장재훈 감독의 검은 사제들 같은 작품이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사실 서양의 귀신을 끌고 오고 거기서는 그 악령의 존재를 끌고 오고 그리고 거기 퇴치하는 인물을 카톨릭 신부로 두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서양에서 주로 서양 오컬트물에서 주로 쓰는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우리나라 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또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장르적인 문법을 또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특유의 또 화법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도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K 콘텐츠라면 우리의 무당, 샤머니즘 같은 재밌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구미호라던가 한국 귀신들도 너무 재밌는 거 많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 본다거나 더 재미있는 시도들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530님, 저도 김용준 기자님처럼 무서운 영화 절대 못 보는데 이번 주말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후기 문자 보낼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8016님, 뉴스레터 K를 듣다 보면 나이 많은 저도 많은 상식을 얻게 되네요. 저녁밥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로 저희가 다뤘던 시사기획창 어머니의 된장국 편 제목의 모티프가 된 곡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오늘은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 또 못 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